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내일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전에 나섭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파리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 참석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11월에 이제 유치구 결정 투표가 있어서 이번이 엑스포 표심을 잡을 마지막 홍보 기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주 마지막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번 그 총회에서는 실사 보고서들이 전부 다 이제 제출이 되고요. 예. 그리고 171개국의 회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입니다.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명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저희 유치전의 가속도를 또 내고 또 이것을 정말로 저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를 하려면은 예. 이번 총회가 굉장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개최지 선정 투표는 11월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PT가 있지만 네. 그때가 되면은 이제 회원국들이 이미 지지 도시를 좀 이미 정한 그런 상태가 네. 됐을 가능성이 커서 사실상 이번 PT가 정말 이 표심 잡기를 위한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큰 그런 PT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PT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쟁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또 네. 이탈리아도 있어서 저희가 네. 좀 PT를 할 때 우리의 경쟁력을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 훨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두 예. 가지를 강조를 드리자면 하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 경제에서 국제사회에서 그런 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야말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갔었던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성공, 예, 그런 아이콘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박람회 기구, 이 박람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차원에서의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한국이 최근에 가지기 시작한 두 가지의 커다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IT 쪽의 경쟁력이고 또 하나는 미디어 그리고 한류, 문화에 관한 그런 소프트 파워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그 어떤 한국 경제라는 그리고 한국의 그런 성공 스토리를 많은 국가들한테 전달하는 동시에 그 전달하는 방식과 또 앞으로 더 나가야 될 그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첨단화된 IT와 또 아주 첨단화된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결부시켜 나갔을 때 한국의 경쟁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격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7월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엑스포 유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벌써 미리 파리에 도착을 해서 지금 물밑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치열한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이렇게 공개 지지를 밝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가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내는 과제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사실은 공개적인 지지를 한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흔한 일들만은 아닙니다. 보통 이게 비밀 투표를 하게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물론 하지만 중요한 국가들은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하는 국가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표 전에 저희가 상당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언제나 이런 그 커다란 국제 행사의 유치에는 많은 변수들이 또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예. 지금 4개의 그런 그 후보군들이 있거든요. 이게 1차 투표에서 만약에 끝나지 않는다면 2차 투표, 3차 투표로 계속 이어졌었을 때 예. 그때 뭐 3위 후보나 4위 후보를 지지했던 국가들의 그 이 선택의 폭은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이 지도자들의 그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저희로서는 어떤 특정 국가랑 얼라인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저희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여러 과제를 다 규정 짓는 건 아니니까 그 역시 저희가 맞춰서 예. 많은 부분에 대응해 나가야겠죠.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경쟁력을 좀 강조하고 부각하면서 네, 그렇게 좀 어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방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요 의제들 어떤 부분이 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 안보 관계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작년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유럽 지역에서 이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첨단 그 산업 부분에 대한 그런 협력, 디지털 협력 논의, 그리고 이제 그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유럽과 한국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그 논의와 또 논의의 진척이 있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국제 안보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글로벌 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논의를 하고 특히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인권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가 굉장히 이제까지 아주 그 강경한 입장을 아주 그 원칙론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한국의 입장 그리고 이 한국과 동맹들과의 입장과 잘 조율해 나갈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안보 부분이 주요 논의로 다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장림 씨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게 지금 원전과 관련한 협력을 확대한다,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때 프랑스와의 어떤 원전과 관련해서 협력이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두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원자력 국가들입니다. 예. 뭐 기술 수준에서 있어서도 그렇고요. 프랑스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지금 거의 미국과 더불어서 최고의 이 원자력의 이 전 주기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핵심 그 부분 하나는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랑스와 한국이 원전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띠고 있어요. 하나는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뭐 폴란드나 뭐 체코나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전 사업에 사실은 프랑스와 한국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경쟁 부분들도 관계. 경쟁 관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전 국가로서 핵심적인 원전 국가로서 이 원자력을 앞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저탄소 기조로 이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써야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 뭐 한국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프랑스도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원자력 안보 원자력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 크기 때문에 기술 안보 이런 측면들을 했었을 때 프랑스 입장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이 원자력 기술과 원자력 발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원자력 기술 그리고 뭐 핵 융합이라든지 SMR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력과 관계된 어젠다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단계 더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럴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쟁국이자 협력국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이번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프랑스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 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25년까지 이제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북핵과 그리고 북한의 이런 인권 문제 관련해서 얼만큼 또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저는 굉장히 한국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프랑스하고 관련돼서는 이 프랑스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북한하고 수교를 안 하고 있죠. 이제 그러고 매번 이 아주 완전한 비핵화와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강한 그 원칙을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프랑스는 저희가 이제 유엔 차원에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만 가령 G7 저희는 G7 멤버는 아니지만 이제 예. 그 G7에 계속해서 저희가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나토, 나토에도 이제 한국이 AP4 아시아 퍼시픽 그 4개국 중에 하나로서 그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자 관계에 있어서 이 프랑스와 보조를 맞출 그럴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북핵 문제, 인권 문제, 지금 그리고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대응 기조를 찾는 데 있어서는 프랑스와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과거보다 예. 더 열리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좀 가장 첨예한 국제안보 이슈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일 텐데 프랑스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연초만 해도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향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협상을 제시를 했다가 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프랑스가 사실은 이런 외교라든지 국제적인 중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이라든지. 근데 프랑스의 입장이 보면은 상당히 아주 현실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용주의론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게 어떤 큰 원칙이라든지 그런 어떤 규범에 있어서 조금 그 어떤 중심에서 빗나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크롱이 뭐 그런 어떤 이 협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예. 이게 마치 푸틴을 두둔한다든지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줘가지고 아니면 서방의 공조의 뭐 균열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도 있었고 예. 뭐 물론 재빠르게 그 수습은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프랑스는 뭐 독일, 뭐 폴란드 이들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고한 대우크라이나 지원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불필요한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프랑스가 일정 정도 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고 들어오고 거기서 어떤 하나의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대반격이 뭐 올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 여름에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그 말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전쟁에서 그런 예측이 정해진 날짜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서방 진영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원의 결속력이 예. 대단히 중요한데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제 인접국이면서 가장 많은 이 영향을 주고받는 폴란드 이 세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이 유럽 차원에서의 아주 공고한 지원을 약속한 것은 굉장히 우크라이나한테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예. 또 이들 세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메시지가 유럽 전체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균열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예. 너무 빠른 시점에 이 소위 피로도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게 혹시라도 장기전으로 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예. 흔들림 없는 그런 어떤 공조 체제를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는 프랑스가 좀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곤 네. 있는데 나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있어서는 글쎄요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는 특정 현안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예. 그 안에서는 소위 이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과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는 이 특정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조금 이 어느 정도의 적어도 예. 이 전쟁이 어느 정도의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종전 내지는 평화의 구도가 잡히기 시작했었을 때 예. 논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을 끝으로 최근 2개월간 있었던 G7 EU 정상과의 회담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간 이런 연쇄 외교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지난 2달 굉장히 숨가쁜 외교 일정이었고 예. 또 더 크게 보면 이번 상반기에 굉장히 큰 외교적인 그런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화가 될까 싶을 정도로 바쁜 일정이었는데 예. 저는 이 과정이 이 자체들이 모두가 어떤 무슨 성과도 있지만 그 성과보다도 더 많은 앞으로의 해야 할 그 많은 외교적 과제를 담는 그런 플랫폼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상반기 또 첫 1년 동안에 이런 외교적인 플랫폼을 완성을 했고 이거를 바탕으로 미국 그리고 뭐 한미일 뭐 나가서는 뭐 EU, 독일, 프랑스를 아우르는 이런 대유럽 외교 어떻게 놓고 보면은 한국의 가장 우방국이 될 수 있는 이 핵심 국가들과의 범동맹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예. 여기에 성패는 앞으로 얼마나 이 개별적인 요소들을 팔로우해 나가는가 이거를 추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뭐 나토 정상회의라든지 그런 몇 가지의 그런 외교적인 또 큰 이벤트들이 그런 이 성과를 예. 가속화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회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회담에서 나왔던 의제들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포 유치부터 한 프랑스 정상회담까지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